여러분 안녕. 이번 한국사 시간 4차시에요.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 얘들아. 흥선대원군의 정치 볼 거고요. 저번 시간에는 대내, 국내 상황을 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대외적인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원래 펜이 안 되는 태블릿 PC를 사용하다가 이 온라인 계약을 맞이해서 수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갤럭시 탭 S6를 구매했습니다. 무려 73만원을 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수업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부탁해요. 네, 복습 먼저 해볼게요. 선생님 항상 리뷰 먼저 하죠. 근대라는 특징, 이 시대의 특징. 근대가 뭐니?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지? 선생님, 근대는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평등사회가 되는 시기예요. 이러한 체제가 되고 있는 시기를 근대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된다고 했지. 또 보면 조선의 법전 어떻게 변화했는지 정리해 볼게. 한 번 더. 최초의 법전, 성종 때 경국대전, 영조 때 속대전, 정조 때 대전, 통편. 이거 통 중요하다고 했지. 그리고 흥선 때 대전, 회통. 회. 한자는 돌아올 회가 아니라 모을 회입니다. 다 모았다는 건데 그냥 돌아올 회 했다고 해도 상관없고 이 모든 것을 모았다 해도 되겠네요. 그죠? 실제 한자로 보면은. 그리고 흥선의 대내적 정책을 보면 대내, 국내의 정책이지. 보면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왕권을 상징하는 건물, 경복궁을 중건했고 그 다음에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 강화, 세도정치 약화. 그 다음 법전을 정리했습니다. 법전, 대전, 회통, 그리고 육전조례였지. 그리고 민생 안정을 하기 위해서 삼정의 문란을 해결했다. 전정, 군정, 환정이었지. 삼정은 전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전사업, 군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호포제, 환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창제를 실시했고 그 다음에 서원을 철폐하고 만동묘도 철폐했다라는 것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원군의 대외적인 정책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대외. 바깥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대원군이 바깥, 다른 나라와 외교는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볼 건데 그러려면 당시의 국제적인 배경을 봐야겠지? 배경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계 지도를 선생님이 끌고 왔는데요. 이때 그러니까 흥선이 집권하던 시기는 언제지? 흥선이 정치하던 시기는 저번 시간에 했어요. 1863년부터 1873년. 이 3에 집중하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니? 그렇지. 3에 집중하면 되고 색깔을 조금 진하게 해볼게요. 핑크. 보면은 이 흥선이 집권하던 1863년부터 73년 이 시기의 상황을 보면 이 시기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산업혁명 이제부터 선생님은 혁명은 R로 쓸 거야. 레볼루션, 그 혁명, 산업혁명을 통해서 물건을 많이 생산했다? 이 많이 생산된 물건을 판매하는 시장이 필요했어. 시장. 그 시장은 바로 아시아였다? 대표적으로 인도. 이 영국과 프랑스가 인도 주변의 나라들을 차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아시아의 초강대국이었던 지금은 중국이지만 그 당시에는 청나라. 이 청나라의 물건을 많이 팔려고 했고 그 영국과 프랑스가 어디랑 싸웠냐면 청나라랑 싸우는 전쟁을 했어. 그리고 여기서 아시아의 최강국이라고 생각했던 청나라가 되게 약하게 되게 한 번에 패배하고 말아. 누구한테? 영국, 프랑스한테. 영국, 프랑스가 이기고 청나라가 패배합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면 이 사건은 아주 작은 동아시아사에서 아주 작은 이 조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얘들아? 전 세계에서 청나라, 아시아 중에서 청나라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와 다르게 생긴 이 서양 나라들이 아시아를 하나씩 점령하고
심지어 청나라까지 무너뜨린 상황. 이게 첫 번째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으로는, 러시아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목표가 있었어. 러시아는 지금도 땅이 넓지만 사실 쓸 수 있는 땅은 별로 없다? 땅은 별로 없어. 왜냐면 너무 추워. 그치? 너무 추워. 너무. 그래서 바다가 있지만 북극이고 다 어때? 겨울에 잘 얼어. 바다가 얼어. 그래서 이들은 얼지 않는 항구. 바로 뭐냐면 부동항을 찾으려고 했어.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남쪽으로 가야겠지. 무슨 정책? 남진 정책을 실시했어. 근데 남진 정책을 실시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함대, 강력한 함대를 갖고 싶었거든. 근데 러시아가 강력한 함대를 갖는 거에 불만을 품을 수 있는 나라는 딱 하나였어. 세계 최고의 해군 강대국, 바로 영국이었지. 이 영국은 자기가 해군이 짱이었기 때문에, 해군력이 제일 셌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해군을 증강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 러시아가 해군을 키우려면서 항구를 자꾸 찾으려고 남진 정책을 시도하니까 누가 계속 막냐면, 이 남진 정책을 정말 저지하는 누가? 영국이 계속해서 막는 거야. 여러 번 막았습니다. 러시아가 내려오려고 하는 시도를요. 이런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어느 나라랑 영국과 어느 나라가 러시아가 서로 대립하고 있던 상황이었어. 언제가? 1863년 이전의 상황 말이야. 알겠니? 더 구체적으로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게요. 선생님이 두 가지 이야기했지.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나라가 동아시아를 차지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다. 식민지를 막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었다. 그 다음 두 번째, 러시아가 계속 남하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라고 이야기했어. 보면은,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지금의 중국, 청나라하고 어디랑 싸웠다고 했지? 영국, 프랑스랑 싸웠다고 했어. 그치? 영국, 프랑스랑 청나라랑. 근데 결말을 미리 알려줬지. 어느 나라가 이겼다고? 청나라가 지고 영국, 프랑스가 이겼어. 근데 심지어 이 영국, 프랑스가 이 해변의 도시들도 다 먹고, 어디까지 먹었냐면 수도 베이징까지 약탈을 했어. 그래서 보통 A랑 B랑 싸우면 이 둘 화해를 누가 시키냐면 중재하는 사람이 있지? 선생님이랑 8반 선생님이랑 싸웠어. 그러면 1학년 부장 선생님이 서로 화해해! 라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걸 중재라고 하잖아. 그지? 그래서 영국, 프랑스랑 청나라랑 싸웠는데 이 전쟁 끝나는 조약을 누가 중재했냐면 러시아가 중재했어. 야, 너네 이제 합의해! 라고 중재하게 된 거야. 러시아가 맨입으로? 이 중재가 뭐였냐면 1860년에 베이징 조약이라고 해. 이 베이징 조약은 러시아가 중재한 대가로 러시아는 뭘 갖냐면 이 지역을 청나라한테 받아. 이 지역. 이 지역은 앞으로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지역이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연해주라고 합니다. 연해주의 대표적인 도시로는 뭐가 있냐면 지금 점이 찍혀 있는 이곳입니다. 이곳 바로 이 지역의 이름은 블라디보스토크. 이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라고 이야기하면 너네 머릿속에 딱 이 부분을 떠올리면 돼.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농담으로 했지만 어땠을까? 이 조선 사람들은 갑자기 나랑 생김새도 달라. 피부색도 다르고 눈 색깔도 다르고 코도 크고 키도 크고 뭐 다른 것도 크고 뭐 그래. 어땠을까? 갑자기 우리의 최강국이라고 생각했던 청나라가 패배하고 그것도 똑같이 생긴 애들한테. 그 다음에 갑자기 우리랑 국경선을 맞닿게 돼버렸어.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하게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제일 먼저 천주교 박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1866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6. 병.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갑을 병. 4, 5, 6. 모르겠으면 전에 강의 참고하세요. 천주교 박해를 합니다. 천주교 박해는 왜 했냐면 러시아가 남하고 국경선을 맞닿으면서 조선에 통상을 요구해. 우리 같이 교역하자고. 근데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조선은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우리 조선이 있고 이 지역이라고 이야기했지. 이 지역을 누가 차지했다? 러시아가. 이 지역이 뭔데? 연해주래. 누가? 러시아가 차지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연해주 지역을 러시아가 차지했어. 이 조선은 직접 러시아랑 싸울 수도 있지만 상당히 무서울 거야. 전통적인 방법엔 어떻게 했냐면 EEJ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EEJ는 뭐냐면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한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러시아랑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러시아 말고 다른 오랑캐를 끌어들이는 거야. 조선 당시 흥선은 누구를 끌어들이려고 했냐면 프랑스를 끌어들이려고 했어. 그러니까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서로 싸움을 시키는 거야. 둘이 계속 싸우게 해. 그럼 조선은 둘 다 힘이 약했을 때 이렇게 제압하면 되는 거지. 이런 방법을 쓰려고 했거든. 이거는 사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기존에 아주 옛날부터 삼국시대 그 이전부터 중국과 우리나라가 오랑캐들에게 이러한 정책을 굉장히 많이 폈어. 당연한 거지. 직접 싸우는 것보다 훨씬 편리한 방법으로 쓸 수 있으니까. 역시나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프랑스를 끌어들였어. 왜냐면 흥선을 알고 있었거든. 우리 조선 안에 천주교를 퍼뜨리는 신부가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프랑스를 이용해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말아. 프랑스가 응 아니야. 나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한단 말이지. 서구에서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프랑스랑 러시아의 관계는 친한지 안 친한지 몰라도 그러니까 뭐 세계사 때 선생님이 알려주겠지만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아시아에서 땅 따먹기 할 때는 굉장히 친합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아요, 서로. 왜냐면 서로 나눠먹기 하면 더 좋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나 봐. 그래서 어쨌든 프랑스가 그 흥선의 노력을 물거품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러고 흥선이 프랑스랑 막 접촉을 하니까 천주교 신자라는 소문이 도는 거야. 그러니까 흥선은 어쩔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가 직접 왕이 아니야. 왕 대신에 자기가 정치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이런 소문까지 돌아. 아주 커다란 타격이죠. 왜냐면 천주교 지금 성당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신부님 계시고 교황 있고 수녀님 계신 곳 그 성당 이 성당은 평등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분제를 부정해. 그렇겠지. 신분제를 부정해. 근데 이 조선을 지배하는 흥선이라는 사람이 신분제를 부정하는 종교를 믿는다라는 소문 굉장히 약점이 있겠지. 그래서 흥선이 과감히 박해합니다. 절도산이라고 하는데요. 머리를 싹둑 잘라버렸던 산이었습니다. 몸이 이렇게 있으면 목을 착 자르고 목을 이렇게 쫙 떨어뜨리고 몸은 한강물로 빠뜨려 버렸어요. 이런 박해를 합니다. 박해.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절도산을 성지로서 성스러운 곳으로 여기고 굉장히 잘 성지순례를 많이 하십니다.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은.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천주교 박해가 있었고요.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에요. 제너럴 셔먼. 영어 시간 또 나왔어요. 제너럴. 프린트에도 적혀 있는데 같이 따라 써봅시다. 제너럴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또 영어 단어 알려줬어요. 여러 가지 알려주지만
나올 때마다 외우면 되게 도움 많이 되니까 외우세요. 일반적으로 할 때 genera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general은 두 번째는 장군이라는 뜻입니다. 이순신 장군, 땡땡 장군 할 때요. 여기서는 장군이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셔먼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셔먼 장군이라는 배입니다. 배 이름이 셔먼 장군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이순신 함과 같은 세종대왕 함과 같은 사람 이름으로 배를 만드는데 미국 사람이었던 셔먼의 이름을 따서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배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어디로 오냐면요. 평양으로 와요. 평양에 흐르는 강은 뭐지? 맞아요. 대동강. 이거 선생님이 세트고 무조건 외워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평양이 어디예요? 이제 묻지 마세요. 두 번째 강의 보면 지리학습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평양에 흐르는 강, 대동강.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 대동강에 왔을 때 당시 평안도 감사는 도지사를 뜻해요. 평안 감사는 박규수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다다음 시간에 박규수라는 인물이 굉장히 강조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잘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제너럴 셔먼호 자체는 미국 배인데요. 미국이 교역을 요구합니다. 당연히 정중히 거절하겠지요. 왜냐하면 나와 다르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정중히 거절했는데 이 배가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 평양 사람들을 막 공격해요. 그래서 막 당하고 있는데 이 배가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도망을 못 갑니다. 왜냐면 평양인데 여기 무슨 바다지 얘들아? 서해지 서해. 우리나라 서해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뭐로? 조수간만의 차로. 뭔 소리예요? 밀물썰물이 심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큰 배가 밀물썰물인데 썰물 당시에 물이 쫙 빠져가지고 이 배가 이러지도 못하는데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야. 옴싹달싹 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평양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그랬지. 그래서 너무 화가 난 평양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배를 파이어 불태워버려요. 이게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전에 천주교 박해 이야기했죠. 병인 박해. 천주교 박해. 이때 프랑스 신부들을 죽였어요. 8명. 그래서 이 프랑스 신부를 죽였다는 이유로 프랑스가 쳐들어옵니다. 병인 박해로 인해서 프랑스가 침입합니다. 장미제독이 왔어요. 로즈. 네, 사람 이름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로즈라고 하는 제독은 뭐냐면 해군에 종사하는 사람 뭐라고 해? 해군의 높은 사람을 제독이라고 불러요. 병인 박해로 프랑스가 침입했어요. 로즈를 대표로 하는 이 프랑스 군대가. 네, 우리 탈탈 털렸습니다. 어디로 쳐들어왔냐면 강화도로 쳐들어왔는데요. 선생님은 참 궁금했어요. 왜 강화도일까? 역시 또 지도가 나옵니다. 지리적 위치. 왜 강화도일까? 왜 강화도일까? 강화도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렇게 봤을 때 기억이 안 나. 왜지? 하지만 이렇게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강화도 지금 이 섬이 강화도인데요. 이 섬 봐봐요. 서울. 네. 설명이 어느 정도 되었나요? 외국에서 서해를 통해서 수도 서울로 가려면, 당시 한양이었죠. 수도 서울, 한양으로 가려면 무조건 배를 타고 가려면 무조건 강화도를 지납니다. 그래서 이 강화도의 지리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방어의 입장에서요. 네. 그래서 강화도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조선과 프랑스가요. 프랑스 아주 잘 나가던 군대였고요. 조선은 아주 전근대적인 무기였어요. 당연히 탈탈탈탈 털렸습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 탈탈탈탈탈 털렸어요. 그런데요. 탈탈 털리는 와중에 우리 조선에는 그래도 의지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의지, 조선인의 의지.
끝까지 항전합니다.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항전했다는 기록이 없는데요. 우리는 끝까지 싸웠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문수산성이라는 산성에서 한성근 장군이, 그리고 정족산성에서 양원수 장군이 침략을 막아냈습니다. 네, 대표적인 사람이 이 분들인 거고요. 여러 민들이 거기서 힘을 합쳤겠지요. 여러 민들이. 선생님은 이것을 조금 강조하고 싶은데요. 역사에서는 항상 대표자만 기억되는데 선생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들이 이끈 건 맞고 이들의 리더십은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의 민들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지만 코로나와 관련돼서 우리 대통령 문재인이 잘한다. 문재인이 잘한다라고 하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맞지요. 근데 100년 뒤에 2020년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문재인이 크게 활약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문재인이 대표이고 그 밑에 수많은 공무원들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일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에 잘 대처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민들이 막아냈어요. 대표자가 누구였던 거지? 한성근, 양원수. 보면 문수산성에서 잠시만요. 선생님이 조금 어색하네요. 문수산성에서 한성근이, 정족산성에서 양원수 장군이 막아냈습니다. 이 지역과 사람 이름을 잘 매칭해야 돼요.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왜 규장각에 있던 건물 이름이에요. 왜 규장각에 있던 조선왕조 의궤를 약탈해 갑니다. 이 가져간 약탈해 간 의궤는 정말 2000년대 후반에 들어와요. 박병선 박사님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업 마무리 시간에 글쓰기 할 때 써볼 거예요. 조선왕조 의궤가 뭐예요? 묻는 친구들이 있어서 준비해봤어요. 의궤는 의례 행사와 계범을 합친 말인데요. 중요 행사를 글이랑 그림으로 기록한 거예요. 이거 너무 가치 있고 의미 있어서 유네스코에서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했습니다. 이거 자체도 의궤를 나타내는 힌트가 될 수 있으니까 기억해주면 좋아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잘 나오는 힌트더라고요. 의궤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행사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고 어떤 형태로 행사가 진행됐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린 다음엔 글로요.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게 가치 있고 의미 있습니다. 왜 교장각은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도서관이에요. 책 보관하는 도서관. 우리나라 사람에게 강화도는 되게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왜냐면 고려시대 때 몽골족이 말 타고 막 내려왔을 때 몽골족은 말은 참 잘 탑니다. 말 그릴 건데 말을 굉장히 잘 타요. 몽골족은. 그래서 땅에서는 참 잘 싸우는데 배는 잘 못 탔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 정부가 몽골에 대항하기 위해서 강화도로 피난을 갑니다. 근데 막아냈죠. 우리 고려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히 강화도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누가 쳐들어오면 강화도로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강화도에 이런 중요한 책을 보관하는 건물을 세워놔요. 왜 규장각? 왜는 서울 바깥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규장각은 도서관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여기에 책을 보관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868년에 오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도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뭘 훔쳐가나 봅시다. 오페르트한테 Where are you from? 물으면 오페르트는 I'm from Germany 라고 얘기해요. I'm from Germany. 나 젊은 사람이야. 장난이에요. 나 독일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요. 오페르트는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이 우리 조선까지 왜 왔을까? 무슨 짓을 했을까?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려고 시도합니다. 무덤을 왜 도굴했을까요? 금 이런 거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시체만 있어요. 근데 왜?
묘를 도구로 해서요. 통상수교를 하려고 했어요. 흥선이 자꾸 응 나 수교 안 할 거야. 나 너네 싫어. 나 너네랑 뭐 안 할 거야. 하니까 아버지 묘를 훔쳐가지고 통상수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영화 명당을 보면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명당 선생님은 참 재밌게 봤어요. 역사 영화인데. 근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재미없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명당의 영화를 보면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아주 힘이 약했던 흥선대원군이 아들을 왕위에 앉히기 위해서 아버지 남영군의 묘를 이장합니다. 이장. 옮겨서 다시 묻는다는 뜻이에요. 이장. 아버지의 묘를 다른 곳에 다시 아주 기운이 좋은 땅에다가 어디냐면 충남 예산이요. 당시 명칭으로는 덕산. 지금 현재 충남 예산 자리에 좋은 아주 길지라고 하지요. 길지. 아주 좋은 땅의 기운이 좋은 곳. 이 길지의 아버지 묘를 이장하면서 자기가 높은 권력을 차지했다고 흥선대원군은 믿습니다. 그 영화가 그런 내용인데요. 네,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인데 흥선대원군이 그렇게 아버지 무덤까지 옮기면서 자기가 권력을 차지했는데 웬 독일인이 우리 아버지의 묘를 파려고 했다고 생각하니까 대노했겠지요. 정말 서양을 개쓰레기 너무 표현이 과격했나요? 정말 서양 사람들은 다 못 믿을 사람, 진짜 예의도 모르는 사람, 금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럼 더 서양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남한군문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땅의 기운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봤어요. 다음에 가보려고 합니다. 이 기운이 어떤 기운이 흐르는지. 그리고 1871년에는 신미양요가 일어납니다. 71일 신. 신미양요는 뭐 그 의미는 12지에서 나오는 미인데요.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라고 해요. 미국이랑 싸웠어. 라고요. 네, 미국이랑 싸운 거예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고실로 미국이 침략한 것입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1866년에 일어났어요. 근데 쳐들어온 건 1871년입니다. 5년 동안 뭐 했을까요? 미국까지 소식이 되게 늦게 흘러갔겠지요?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의 지금 생각보다 정보통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왜 5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늦게나마 쳐들어왔냐면, 때문에 그랬냐면, 당시에는 1865년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이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 즉위하게 되는데 그 즉위한 대통령이 탄핵돼요. 그러면서 굉장히 복잡했던 상황입니다. 정치가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바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안정되니까 71년에 너네가 우리나라 사람을 그렇게 죽였어? 나 쳐들어갈 거야. 너네 매운맛 좀 봐봐. 하면서 쳐들어온 게 신미양요예요. 네, 역시 탈탈 털렸습니다. 똑같이 강화도에서 싸웠는데요. 강화도에서 초지진, 덕진진 같은 지역을 점령당해요. 근데 광성부에서 어제연 장군이 이끄는 사람들이 막아냅니다. 미국은 그때 어제연 장군이 쓰던 숫자 깃발을 가져가요. 광성부예요. 네, 사진 보여주고 싶었어요. 선생님 갔다 왔거든요. 아주 어렸던 시절이네요. 여기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데요. 강의가 재밌으면 구독, 좋아요. 네. 글씨가 더 잘 보이네요. 이렇게 바다가 있다. 바다 옆에 있었던 곳이다. 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수글자 깃발이에요. 장수수라는 한자입니다. 장수.
수요. 여러분도 한자를 잘 모르니까 한자를 쓰면 이렇게 쓰는데요. 미국인이 봤을 때 이 한자를 정확히 읽었을까요? 정확히? 이들은 못 읽겠지요. 뭐라고 읽었냐면, 여러분 그 너구리라는 라면 알아요? 네, 근데 이걸 서양인들은 이걸 어떻게 읽는지 알죠? 이제 여러분도 알 것 같은데 RTA라고 읽는다고 듣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봤을 때 되게 웃었어요. 아, 진짜 어떻게 우리 글자를 저렇게 볼 수 있지? 했는데 당시에 1871년에 미국인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숫자 깃발이라고 하지 않고요. BT 깃발이라고 해요. BT요. 되게 웃기지 않나요? 선생님 이거 볼 때마다 BT 깃발 하면 너무 웃기더라고요. 근데 그 수능 문제인가 모의고사 문제에서 BT 깃발 해가지고 문제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BT 깃발 하면 아 이거 신미학료 때 어재현 장군님의 깃발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미학료가 끝나고 흥선대원군은 전국에 척화비를 세웁니다. 척화비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내용이 뭐라고 써있냐면 양이 침범, 비전즉화, 주화매국 이렇게 끊어 읽습니다. 서양 오랑캐가 침범했을 때 싸우지 않고 즉시 화하는 것은 그리고 화를 주장하는 것은 매국,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다. 만년자손 우리 만년자손에게 경계하기 위해서 병인년에 짓고 신민년에 세웠다라는 뜻인데요. 근데 해석 지금 안 받아 적어도 돼요. 왜냐? 프린트에 다 적혀 있거든. 선생님 한자 아는 척 한 거예요. 네, 선생님 한자 잘해요. 네, 자랑이 맞습니다.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이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렇게 꿀팁을 미안해요. 의의와 한계를 살펴볼까요?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의의와 한계. 의의로는 서양의 침략으로부터 조선의 자주성을 지켰다. 하지만 한계로는 조선의 근대화가 늦춰지게 되었다. 라는 의의와 한계를 보입니다. 흥선대원군의 대외적 상황을 위해 선생님이 꿀팁을 준비했어요. 흥선대원군의 대외적 상황은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렇게 항상 하거든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에요. 천재병오신. 이러니까 친구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오를 살짝 발음하더라고요. 천재병오신. 근데 선생님이 수업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에 뒤에 척화비까지 하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천재가 병신인 척을 해. 천재가 왜 병신인 척을 해? 라고 외우면 좀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왜 이렇게까지 했냐면 시험 문제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해서 순서 맞추시오가 제일 많이 나오고 중간에 들어갈 사건은 여기의 사건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드립을 쳐봤습니다. 그리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에요. 나 흥선대원군 대외정책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두 가지만 딱 떠오르면 돼. 천재 병오신 척. 천재가 병신인 척하네. 통상수교 거부정책.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쇠국정책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나라를요 잠가버리는 거야. 잠을쇠야 할 때 쇠자거든. 우리나라를 잠그는 정책이었다. 서양에 좋은 물건들도 많은데 그 물건들까지 응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절대 안 돼 하면서 다 막은 거예요. 정책 정리해봅시다. 공부 잘하는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 방법을 몰라서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역사 외우는 과목이어서 싫어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외우면 참 좋아요. 흥선대원군은 정책은 크게 대내적인 것과 대외적인 걸로 나눌 수 있는데 대내적인 정책으로는 첫 번째 왕권 강화, 두 번째 민생 안정이었고 대외적으로는 두 가지였죠. 천재 병오신. 천재가 병신인 척하고 있다. 신미학료 다음에 세웠다는 거 이거 중요하거든. 그 다음에 통상수교 거부정책. 그 다음에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왕권을 상징하던 건물이었던 경복궁을 중건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의 변비 같았던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강화하고 세도정치를 약화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버전을
법전을 정비하고 민생 안정하기 위해서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고 그리고 서원을 철폐하고 만동묘를 철폐했다라는 식으로요. 이렇게 외우면 우리가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에 외웠던 내용을 암기할 수 있겠네요. 사료학습입니다. 사료 어렵지만 읽어보면 다 그때 상황을 조금 더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구와 이렇게 이야기하나 봅시다. 남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은 예의 없는 행동이지만 무력을 사용하여 백성을 괴롭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 누굴까요? 남의 무덤? 이거 누구죠? 맞아요. 누구? 오페르트. 오페르트의 주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관을 파오려고 했지만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그만두었다. 우리에게 도구가 없었겠냐? 너네 나라와의 안정과 존엄은 너한테 달려있어.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결단을 내려. 안 그러면 너 위험할 거야. 고종한테 협박하고 있네요. 누가? 오페르트가. 양인들, 이거는 언제인지 봅시다. 양인들이 말을 따르자면 여인을 욕보였다. 양인은 서양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인을 욕보였어요. 항상 여자들은 약자였지요. 이 시기에는 특히나 세간을 빼앗았다. 양원수가 사람 이름 나왔어요. 끝났습니다. 언제예요? 병인 양요 시기예요. 어디였죠? 정족산성이었죠. 광성보에서 전동사를 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겼다 라는 사료입니다. 네, 글쓰기예요. 선생님은 항상 학생 활동을 글쓰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생각도 해보고 글쓰기 능력도 느니까. 잘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참여 안 하면 선생님이 따로 갈굴 겁니다. 일단 첫 번째예요. 내가 흥선대원군이라면 서양의 통상수교 요구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오우. 선생님이 잘못 눌렀네요. 네. 어떻게 했을까? 써보라는 거예요. 내가 흥선대원군이라면 통상수교 요구에 어떻게 대응했을지 써보자. 중요한 건 뭐냐면 너네가 당시 상황에서 생각해봐야 돼. 흥선대원군 너무 멍청한 것 같아요. 서양에 좋은 거는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고 그 당시 흥선의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써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이 조금 많지만 읽어볼게요. 약탈된 문화재 어떻게 해야 될까? 구계를 막 떠들었을 때 신미양요 때 어재현 장군의 숫작 이빨, 그리고 병인양요 때 외교장각에 있는 우리 의계. 근데 2007년이랑 11년에 돌아왔어요. 버트. 하지만 두 문화유산은 완전 반환된 게 아니라요. 2년마다 갱신하여 대여하는 장기 대여고요. 외교장각은 영구 임대입니다. 그럼 소유권은 누구야? 오, 맞아요. 훔쳐간 그 나라들이 소유를 가진 거야. 아직도 국외에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근데 약탈 문화재는 원칙은 원소유국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이들은 절대 돌려주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의 법을 내세워서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보호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써보는 거예요. 약탈된 문화재는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 아쉽지만 되돌려 보낼 수 없다. 여러분의 의견을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장을 하냐면 영국과 프랑스 같이 많이 훔쳐간 나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돌려주고 싶은데 너네 돌려주면 이 문화재가 사라지거나 상할 것 같아. 또는 너네 너무 가난하잖아. 너네 이거 팔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문화재를 지킬 거야 라면서 안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 그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 떼쓰면 안 된다,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 소유권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훔쳐간 나라의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생각을 선택해서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답을 기대합니다. 선생님은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너희의 논리만 맞으면 선생님은 좋은 점수를 줄 거야. 알겠죠? 이번 시간에는 흥선대원군이 드디어 끝났고요. 이제 직접 고종이라는 인물,
고종이라는 인물이 정치에 참여합니다. 그 참여하는 내용을 볼 거예요. 개항이랑 불평등 조약.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어때? 선생님 장비 산 거, 이 장비 탭6가 괜찮니? 기존보다 더 좋았을까? 더 좋았으면 좋겠네요. 많이 고민하고 여러 번 강의 찍었는데 어색해서 잘 들었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꾹. 그리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안녕.